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항상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부의 정책은 소용이 없다. 그리고 또다시 오를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정말 아무 효과가 없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기업이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면 현재는 가게가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 가게의 문제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을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겠다라는 의미고, 물가는 높은데 성장은 안 이루어지는 이런 좀 침체의 상황을 계속 갈 수 있고, 그 얘기는 부동산 시장 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 코스피가 이제 사상 처음 5천선을 얼마 전에 돌파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부동산에서 번 이제 돈을 주식이나 채권, 해외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과 또 주식 등에서 이제 번 자금을 도로 이제 부동산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의 유도가 이번 현 정부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캐치프레이로 걸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코스피 5천 시대를 만들겠다. 근데 실제로 지금 5천 시대가 1년 만에 됐어요. 코스피 상승률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주식시장들 통틀어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올해 들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많은 시장의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형태, 또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부동산만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대상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조차도 이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적 금융이 주식시장 올리는 거냐, 주가 올리는 거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뜨거운 이유가 반도체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반도체 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와 맞물려서 현실적으로 정말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공급을 해낼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이 자금을 지금 쏟아놓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간 현상이 벌어졌는데, 결국에는 이 시장이 한번 이렇게 쭉 올라가 있으니까 요 다음에는 방산, 조선, 그 다음에는 K뷰티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금이 이 안에서 이제 투자되고 있는 형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엔 우리나라 기업 자체가 자금을 구하는 데 있어서 더 원활해지는 상태, 평가 자체가 좋아지니까 이런 현상을 지금 만들어낸 상태예요.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만약에 이제 코스피 지수 따라서 사는 거를 작년 초에 사고 올해까지 보유하고 계시면 100%의 수익률을 거둔 시장이거든요. 그냥 2배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과연 이걸 지금 순간 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버는 사람들 자체는 근데 또 많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은 많이 벌지를 못해요. 소수죠. 왜냐하면 대부분은 기관, 외인이 어떤 주식시장에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크고, 그 다음에 개인들 중에서도 대주주, 그리고 이제 원래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을 갖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개미, 그 중에서도 이제 현금이 많은 분들, 상위 1%죠. 그런 분들은 이제 돈을 벌 수 있었겠죠. 또는 무주택 현금 부자들, 집 살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자금이 있었으니까 이 시기에 굴렸으면 돈을 벌 수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은 집을 샀잖아요. 빚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시장이 막 펼쳐지고 있는데 거기에 늘 돈이 없어요. 왜? 영끌이라는 형태로 집을 샀단 말이에요. 빌릴 수 있는 최대치 한도를 빌려서 이미 다른 자산 시장에 투자해 놓은 상태예요. 네.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 얼마나 벌겠어요, 그거 가지고. 그럼 그 자금을 가지고 다시 집을 산다? 불가능한. 그러니까 대다수가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사주기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소수가 현금 부자인 사람들, 돈이 또 많이 주식시장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사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숫자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시장을 충족해 줄 만큼은 아니다. 우리가 서울에 이제 강남권의 거래량이 많다 해도 1000건이 안 돼요. 근데 서울에 강남에 올해만 하더라도 굉장히 핵심지에 신규 분양하는 물량만 13,000건이잖아요. 그 물량은 또 시세 대비해서 절반밖에 안 한대. 그러면 돈이 있는 사람이 이걸 살겠지 저걸 살까요? 시제 옛날 집 같은 경우도 50억, 60억이라고 하는 집을 살지, 아니면 내가 돈이 있는 상태에서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인데 절반 값에 판대요. 그럼 돈을 벌었으면 그런 걸 기다리겠죠. 그런 걸 하겠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자금이 돌아올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준다라는 그 확신이 생기는 시점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정부가 사실 부동산을 좀 잡겠다는 의지가 좀 있잖아요. 이런 정권에서도 무주택자는 좀 집을 확실히 사는 게 좀 나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방향성을 지금 가지고 가고 있고 그에 상응하는 각종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또 본인이 이 집을 예전처럼 막 엄청난 이익을 볼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필요에 의해서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영원히 환가되지 않더라도 나는 여기에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또 부담이라는 게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이제 강화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일정 부분의 세금 부담마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를 감당하면서 내가 이 가격을 주고 이 집을 보유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공급이 막 부족하다 얘기를 하고 꽤나 오랜 기간 이 시간이 지나왔잖아요. 네. 이미 그래서 공급 대책은 벌써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물량으로 도래하는 시점이 27년부터 3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들은 이제 공공이 분양하는 부분들 또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회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점은 한 어느 정도까지 조금 기다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고민되는 지점이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거란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 특히 근데 이미 조정이 된 지역도 많거든요. 네. 이미 이제 전고점 대비해서 절반인데 거래량 살아나지 않는 지역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필요로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런 선택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네. 1주택자는 상급지로 이제 또 갈아타고 싶을 거고 아니면 지금 현상 유지할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신중하게 조금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대부분 이제 현상 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상급지로 갈아타려면 상급지로 가는 것에 대한 갭 자체를 마련할 수 있는 구조면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기존의 대출보다 더 대출을 늘리는 형태로 상급지로 갈아타는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과 같은 어떤 부채 한계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어떤 금융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빚을 더 늘리는 선택을 하는 거는 사실은 좋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빚의 크기를 줄이는 것 이게 1주택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들은 뭐 지금 상황에서 확실하게 조금 다 파는 게 좀 좋을까요? 하나 남기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본인들 개별적으로 다 판단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증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던 시장이고 지금도 증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버틴다라는 거는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감당할 수 있으면 당연히 뭐 감당하면 되는 거죠. 어떤 자기의 자산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를 부동산으로 가져가겠다. 그런데 시장의 흐름 자체는 부동산에 치중되어 있던 자산 시장의 형태가 어떤 금융시장 쪽에 비중이 옮겨가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럼 본인이 부동산에 더 그만큼 자산 비중을 가져가겠다고 하면 버티기를 하겠죠. 버틸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지만 이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이게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면 버티기보다는 좀 최소화하고 다른 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선택들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파는 부분 같은 경우는 집 부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집만 있는 사람들. 평가 뭐 집이 내가 3-4채 5채 있으면 뭐예요? 당장 쓸 돈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현실적인 선택이 매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상급지로 갈아타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냥 자기 수준에 맞는 어떤 버틸 수 있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집으로 갈아타는 형태 이런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공사비가 급등하고 분담금 이슈도 여전한데요. 이 기대감만 보고 좀 버티는 전략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이제 좀 간단하게 이 문제를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시행자인 거예요. 내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그 사업에 참여를 통해서 이익도 가져가지만 그 사업의 리스크도 짊어지는 게 조합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조달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서 자기들은 조금 그거보다 싼 값에 분양을 받고 나머지 이제 사업비의 일부를 팔아서 조달하는 형태.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그거에 대한 손해의 부분은 조합원들이 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합원들의 기대치는 이제 지금 아직
거래가 완성이 안 됐지만 신축 아파트가 이 주변에 얼마를 하니까 근데 부담금은 한 얼마 정도 될 거니까 지금 시세가 60억이라고 하면 부담금이 10억이다. 그럼 내 집은 50억 정도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50억 중에서 앞으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깎아서 한 40억?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매도를 이제 가격을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면 이거 일반 분양해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고 뭐 하면 40억이 아니라 30억에 분양이 될 건데 또는 40억에 된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오롯이 내가 같이 전전긍긍하면서 이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나중에 일반 분양되는 물량을 받을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사업비 자체는 계속 변동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사업비 자체도 사업이 일사천리로 빨리 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업비가 늘어나는 항목이 금융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그러니까 집어넣고 그 비용을 부담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당장 뭐 빚진 건 아니니까 크게 뭐 돈 늘어날 일은 없지만 빌려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용은 늘어나요. 공사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근데 어떤 사람은 빨리 하자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안 들어주면 난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이런 어떤 다수가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전에 강남에 아파트 뭐 재건축하면 뭐 5억이면 분담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기본이 한 10억 정도 추가 부담금 얘기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언제 될지에 대한 부분도 미지수고 또 어떤 부담에 대한 부분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이걸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리스크를 안아가면서 지금 시세 대비해서 기대하는 금액을 기꺼이 내주면서 사줄 사람이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파는 것 자체도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그냥 참여해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조합원의 지위 양도 양수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팔 수 있는 여건에 도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골치 아픈 거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연로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소유하고 계신 원주민들이 많이 그렇죠. 보유하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는 이 사업을 위해서 당장 쓰지도 못하는 돈 남들은 뭐 몇십억 부자라고 하는데 아직도 쓰러져가는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 이런 멘트를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좀 주고 싶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놨을 때 항상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부의 정책은 소용이 없다. 그리고 또다시 오를 것이다. 이 얘기만 계속 반복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대출 규제를 했을 때도 대출 규제도 결국 돈 많은 사람 많이 살 것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했고 또 정부가 공급 대책을 내놨어도 공급 그거 언제 될지 모르는데 무슨 소리야? 공급 대책도 소용없다. 그다음에 세제 내놓는다고 해도 매물 다 거두고 버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메시지를 낸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내놓는 정책이 정말 아무 효과가 없을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정부의 기조는 이거다. 정부는 부동산으로 인한 왜곡된 시장의 문제를 바로잡고 여기로 비생산적인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발전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선언을 한 거죠.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를 보면 기업이 어떤 차입을 통해서 큰 성장을 이뤄냈던 레버리지를 통해서 성장을 이뤄냈던 시기에 어떤 달러의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외환위기를 맞았잖아요. 그때 그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탄탄한 내수. 어떻게 보면 가게가 빚이 없는 상태에서 고통은 있었지만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여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나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외화벌이 하고 있고 또 계속 다른 나라들한테서도 선호받고 있는 이런 기업들의 탄탄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지금 문제는 이제 가게인 거예요. 과거에는 기업이 빚을 많이 지고 있었다면 현재는 가게가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 가게의 문제를 구조조정하는 과정을 고통이 따르더라도 하겠다라는 의미고 그 가계의 구조조정이라는 거는 부동산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환율 가계부채 내수 비축이 삼중고 속에서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적 리스크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죠. 일단 가계부채라는 거는 집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돈 플러스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이미 발생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을 통해서 빚을 줄이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팔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막힐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이 클 거고 고환율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부분을 수입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많이 자극이 될 수 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그래서 2%가 넘어가는 상태로 지금 수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빚이 많아서 쓸 돈은 없는데 물건값은 비싸지는. 그러면 더 살기가 고통스러워지겠죠. 그리고 이 현상이 집값이 많이 올라감에 따라서 사실은 중산층이라고 일컬어지던 사람들 또는 아직 사회의 초년에 불과하지만 미래의 어떤 더 많은 빚을 내서 지금이라도 지금 아니면 안 된다고 뛰어든 어떻게 보면 돈을 잘 버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지금 빚의 무게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내수가 살아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럼 내수 침체의 고환율, 고물가 그리고 저성장의 상황 우리가 이제 선진국형으로 갔고 또 성장이 일부 산업에 있어서는 성장이 있지만 내수가 따라주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성장의 판단을 받고 있잖아요. IMF에서도 1%대의 성장률을 얘기하고 있는 상태고 디플레이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는 높은데 성장은 안 이루어지는 이런 좀 침체의 상황을 계속 갈 수 있고 그 얘기는 부동산 시장 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리고 또 부동산이 가장 큰 어떤 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굉장히 삶 자체가 좀 고통스러워지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함께 보유세, 양도세, 강화 시그널의 파장 그리고 개인별 대응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은정 감천평가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